임상 연구를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쌤은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좀 궁금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네. 있었던 이제 젊은 이제 여자분인데 바터브 팽대암이었거든요. 그분은 환자가 자기가 임상 연구 할 수 있으면 하겠다였는데 임상 시험. 임상 시험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좀 시험이라니까. 임상 시험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상 연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는 환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표준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득이 클 거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게 이득이냐? 저는 임상 시험에 가급적이면 모두 다 이제 환자분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표준 치료는 지금은 표준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절대 표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치료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환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미래의 표준 치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임상 시험이라면 이제 모든 다 좋은 임상 시험인 줄 예, 어떻게 알아요? 일단 설명 들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합리적이라면 저는 참여하는 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예, 있을까요? 임상 시험을 제안받을 때 웬만하면 일단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세팅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기는 임상 시험을 하는 게 병에 따라서 보통 표준 치료 실패 이후에만 임상 연구가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초기에도 할 수 있는 임상 연구가 괜찮은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동의서나 뭐 이런 설명서를 잘 보고 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하는 게 크게 나쁘진 않겠다. 안전하긴 할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안전하긴 할까요, 그게? 지금 임상 시험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쵸. 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종양내과 의사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었고 이렇게 다 아카데믹하게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떤 안정성에 기반해서 임상 시험을 선정 제외 기준에 맞게 환자한테 제공을 했을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을 거고 이건 정말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 트레이닝 된 덕분이거든요. 이 표준 치료보다 이 치료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가 생각은 좋으라고 당연히 하지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장점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 이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다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또 그 다음 때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처럼 나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너무 어려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치료나 2차 치료 때처럼 표준 치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임상 연구를 제안받았을 때랑 한 2차나 3차 실패하고 4차 치료쯤에 제안받았을 때는 각자 어떻게 폐암, 유방암 다시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4차로 했을 때. 4차일 때 네. 사실 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4차 폐암에서. 4차 폐암은 아직 네. 사실 폐암은 한 7차까지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보험 상태에서 정말 많이 쓸 경우. 근데 보통 3차나 4차 이상이 되면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쓸 약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오게 돼요. 잠깐만요. 3차나 4차 이상을 지속하는 게 4차 이상을 지속하는 게 약이 있긴 하지만 5차, 6차가 의미가 있다라는 임상 연구 결과가 지금 없죠. 있는 상태가 없어요. 아닌 거죠. 맞아요. 없죠. 네, 없죠. 아니기 때문에 보통 4차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연구를 하게 근데 되는 사실 거죠. 4차 하는 임상 연구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몇 차를 나누기보다는 그렇지. 선생님 설명이 뭐냐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없을 때, 옵션이 없을 때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상이나 이상인에서 연구하는 신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신약들은 대부분 표적을 하거나 정밀 의료를 통해서 나오는 약들이 많아서 사실은 3차 이상에서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표적을 찾아서 맞는 약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은 신약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약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나 좀 상의를 많이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요즘에 이제 정밀의학 기본으로 해서 하는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전을 배치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설명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기존의 표준 치료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신약을 해볼 수 갖고 있는 연구하는 거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 약이 이제 효과 별로 없으면 다시 표준 치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표준 치료가 없는 상태라면 아니. 일상 진료로. 일상 임상 연구에서 그렇죠. 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그럼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유방암에서 그럼 1차 치료에 명확한 표준 치료가 있는데 어떤 임상 연구가 있으면 쌤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표준 치료는 표준 치료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는 현재까지 베스트이기 때문에 걔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표준 치료가 아직은 애매한 구역, 그다지 효과가 시원찮은 구역 이런 데에서는 임상 시험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그거는 1차 치료제 임상 연구는 대부분이 표준 치료제를 비교하는 임상. 백그라운드로 두고 독성은 크게 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추가적인 기전적인 효과가 있을 확률이 있는 것들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도 네. 똑같은 거예요. 표준.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의 디자인이 윤리위원회인가 거기서 봤더니 기존 1차 치료제에다가 뭔가를 보충해서 하는 치료고 이 약의 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충분히 독성보다는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사실은 허가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차 치료에서 완전히 명확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확연하게 발견된 거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기존 치료 플러스 뭐인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은 1차 치료제든 2차 치료제든 다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믿고 해도 된다. 그렇지만 설명을 충분히 네,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삼상 임상 연구는 이게 임상 임상 시험이 어떤 임상 시험인지 좀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상과 2상은 사실 약간 부작용이 어떤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건 기존 치료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우리가 자꾸 약간 불안하긴 하시는 느낌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근데 너무 이거는 무조건 좋은 치료면 왜 임상 시험을 해요? 그 시간과 그 돈을 합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문가의 우리 의견상은 좋을 충분히 가능성도 근거가 있기 높다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좋을 가능성 있는 근거가 우리는 알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임상 시험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그걸 안 이제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 네. 아니라 네.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식약처라든가 IRB.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어떤 시스템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가 제도나 뭐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 수준의 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제안할 때 좀 어느 정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잘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도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그러면? 종양내과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가 그리고 맞습니다. 한 가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은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력도 빨라지고요. 그걸 그 임상 연구에 대해서 모든 가족이 다 아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메일 받으셨죠? 그 학회에서 뭐죠? 우리는 국가임상시험단인가? 이름 바뀐 것 같긴 하던데 여하튼 코넥에서 세계 임상시험의 날.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5월 21일이래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이제는 좀 저 멀리 한 구석에 위험으로만 딱 감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랑 엉겨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자꾸 표준 치료의 하나의 옵션처럼
이해해도 된다라고 잠깐 얘기하셨던 게 그게 이제 그냥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암 치료 지침 같은 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 가이드라인에 전문가 패널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처럼 A라는 치료를 하면은 뭐 95%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치료가 실패할 확률도 있고 실패하고 나면 또 다른 약을 또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제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병에서 임상 연구는 새로운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 욕심에 의해 연구 의욕이라든가 욕심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시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상당히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임상 연구에 대한 저희의 종양내과 의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